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 또 본부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윤경철, 이지영의 코인 랩소디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장이 좀 조정이 있었어서 지금 웃을 때가 아닌데 바로 한번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어제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켓캡이 1% 하락을 했고 트럼프가 가상자산 서밋에도 참석을 하고 노력을 많이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하락을 해서 이제 많이 이제 혼란이 있으실 것 같고 XRP도 이제 소송 철회 소식이 제가 이따가도 이제 오늘 뉴스로 준비를 했는데 그 소송 철회 소식이 그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이따가 좀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그다음에 솔라나 코인도 하락을 했고 이제 도지코인 그리고 톤코인만 조금 그냥 보합권을 나타냈고 그다음에 트론코인이 그래도 이제 강한 기조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좀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고 사실 이제 옵셜 트럼프는 너무 많이 약세를 나타내고 있어가지고 거의 10달러를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바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이제 시장 자체가 예전 패턴과는 좀 다르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 우리가 예전 패턴들을 좀 많이 대입을 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에서는 패턴 자체가 좀 많이 깨졌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시장 대응하는 게 확실히 난이도가 있어졌습니다. 근데 요거 이야기는 예전부터 이 불장에 함께 하셨던 분들의 이야기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예전의 패턴을 좀 맹신을 해서 시장을 좀 대응하지는 않아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온체인 지표 오늘 몇 가지 좀 보여드리면서요. 같이 한번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일단 이 비트코인 그러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요거는 이제 굿뉴스인데요. 대형 투자자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그 대형 투자자들 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그룹이 이제 매수세를 보이면서 이 상승하는 패턴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머티리얼 인디케이터가 투자자별의 매매 동향을 시각화한 자료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고래 투자자들이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많이 거래를 하는 투자자들인데 그들이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상방으로 다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요런 모습들을 봤었을 때 3월 13일 이후 바닥 수준이었던 대형 투자 그룹의 매수세가 다시금 좀 살아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시장에 들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소규모 투자자 있죠. 100달러에서 10K 달러 그런 투자자분들은 매도세는 계속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비교적 이제 적게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은 매도 물량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그렇지 않은 투자자들은 큰 투자자들은 매수의 물량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라서 이제 그런 수급적인 동향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먼저 이 지표를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최근 흐름 자체가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과도 현재 맞물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제가 이따가 그 준비를 했어요. 준비한 차트 같이 한번 보시면서 어떤 흐름들 이어지고 있는지 ETF 플로우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또 가격과의 영향력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같이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서서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XRP가 이제 하락한 이유 그 부분에 관해서 그 리플 CEO가 이제 소송이 끝났고 우리는 이겼다 이렇게 이제 본인의 SNS에 올렸는데 그게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굉장히 일방적인 주장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실망 매물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왜 리플 측의 공식 입장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와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XRP의 소송치와 관련한 공식적인 발표는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회의처럼 일반적으로 SEC는요 소송을 취하한 부분에 관해서 오피셜하게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기관들 자체가 우리가 소송을 취하했어라는 거를 굳이 오피셜하게 공개하지 않는 그런 성격이 있어서 아마 그 SEC 측에서의 발표는 없을 거고, 아무튼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다라는 거는 이제 취하라는 거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상대방인 XRP 측을 통해서만 이러한 소식을 접할 수밖에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나아가서 SEC와 XRP 사이에 어떤 내용이 오고 갔고, 또 SEC 담당 부서가 위원장인 승인을 받는데 얼마나 근접했는지, 그 이제 최종적으로 승인이 떨어지는 그것까지도 장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릴 수 있지만 아마도 이제 몇 주 내에 소송 취하에 관한 위원장 승인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EC 최근 기조 보면 다들 아시죠? 근데 이제 폴 애킨스가 3월 21일인가 청문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청문회 때 아마 이제 크립토 투자자들은 99.9% 청문회가 이제 통과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폴 애킨스가 SEC 의장에 이제 곧 앉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또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 회로들이 또 시장에 올 수 있는 그 가능성들도 염두를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XRP 가격이 그렇게 오르지는 못하느냐. 근데 이제 이게 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물론 이제 SEC가 아예 소송을 걸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XRP 같은 경우에는 그 세 가지 항목으로 SEC가 소송을 걸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그 기관에게 판매한 거는 증권법 위반으로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벌금을 지어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토레스 판사가 이제 판결을 낸 건데, 요 판결을 이제 아무리 지금 이제 취하를 항소를 취한다고 해도 그 원래 났던 판결을 그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플 XRP 측에서도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안고 가는 거다. 요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존 디튼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XRP의 이제 변호사. 근데 그분이 적어도 이제 그 예전의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어도 지금 벌금에 관해서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 그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소송하고 나서 벌금을 이제 측정을 했는데 그 벌금이 좀 천문학적으로 줄어들까? 그러니까 확 줄어들까? 이런 것들도 이제 시장에서는 좀 관심사로 보고 있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날 뉴욕에서 열리는 블록엑스 디지털 자산 서밋 화상 연설을 통해서 거기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화상으로. 거기서 이제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열정과 에너지는 미국을 건설한 정신과 같다. 라면서 미국을 이제 비트코인 초강대국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슈퍼파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웃긴 거는 이런 발언을 했음에도 시장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아무리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시장에서 이제 반응이 크게 나오지 않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흥미진진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시장이 이제 하락을 하는구나. 그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띄었는데, 일단 그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금융의 미래를 발명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굉장히 흥미진진하다. 미국을 확고한 비트코인 초강대국이자 글로벌 암호화폐 중심지로 만들겠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전략 비축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 비축은 국가 자산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아마 이 암호화폐가 경제 성장의 폭발적인 그런 확장을 이끌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트럼프는 이제 크립토 투자자들한테 고마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게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암호화폐 관련한 기업들의 기부금들이 엄청났습니다. 선거 자금의 굉장히 많은 비율을 크립토 관련한 기업들과 인사들이 지불을 했고, 그러니까 크립토 투자자들의 이제 돈을 안고 어찌 보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어떤 보답을 계속 해줘야 돼서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도 정말 그걸 잘 지키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기대했던 바가 워낙 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적의 단어이죠. 선반영되었다라는 것들도 있다 보니까 계속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이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까지 폭발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ETF 플로우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5거래 연속으로 강한 자금 유입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6억 9,500만 달러가 유입됐다고 보고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요게 그 가격이랑 또 비슷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유출 유입 그러니까 ETF 플로우 확인을 해 보시면은 그게 이제 가격과의 커플링 관계들이 좀 있어서 가격과도 굉장히 이제 비슷하게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블랙록 쪽이 순유입을 했고 그다음에 비트와이즈랑 그레이스케일은 이제 순유출을 기록을 했는데 이제 그래도 유입 유출량을 딱 통계를 내보면은 순유입으로 좀 집계가 됐고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거는 이더리움이 계속 그 5거래일 연속 지금 플로우 유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한번 볼게요. 반면에 이더리움 ETF가 10일 연속으로 순유출을 기록하면서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최근에 21개 그 거래일 중에서 그냥 단 하루만 순유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수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총 7억 5,200만 달러의 그 순유출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유출을 기록한 블랙록의 ETHA는요. 895만 달러가 빠져나갔다. 그런 분석이 나왔고요. 지금 이더리움은 이제 계속 단 하루 빼고 계속 유출, 5거래 연속 유출 그런 상황이라서 두 이제 자산의 그 수급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그것도 가격에 영향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요거 지표는 뭐냐면은 비트코인의 이제 강세 지수가 2023년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하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기가 됐는데요. 비트코인의 시장 강세 여부를 가늠하는 불스코어 인덱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강세 점수 지수인데 이게 20으로 떨어졌고 이게 2023년 1월 달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지수가 이 60을 넘었을 때 상승세가 지속이 됐고 40 아래로 오래 머무를 경우에는 약세장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지표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두 개로 잡아요. 60이랑 40으로요. 근데 이제 요게 지금 20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가격이 우리가 지금 요렇게 요때부터로 할게요. 긴 약세장을 겪었을 때 요 지수가 20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20 언더도 있습니다. 거의 10 정도 되는 수치도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쭉 제가 이렇게 그어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약세장 때랑 이 불스코어 인덱스는 약세장 때랑 이제 비슷한 동향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지표상으로는 그 주기영 대표가 얘기했던 크립토컨투의 그 약세장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좀 시장을 볼 수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제 같이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요건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한 내용인데 요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테더가 2024년 기준으로 미국의 국채 글로벌 구매자 7위에 오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육성하는 것과 이제 테더가 미국의 국채를 정말 많이 사들이는 것과 이제 이런 것들의 연결고리가 다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테더의 스테이블 코인 회사의 그 미국 국채 보유량에 관해서 언급을 좀 자주 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심지어 여러분 독일이라는 국가보다 굉장히 많은 미국 국채를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캐나다, 멕시코, 독일 등의 국가를 제치고 7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시장 내 스테이블 코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라는 걸 시사를 하고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곧 이제 확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올 상반기 그 트럼프가 얘기했던 건 한 8월 정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게 이제 활성화되게 된다면 뭐 크립토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지자면 예치금이 좀 늘어나게 된다. 요렇게 해석이 되면서 그 이제 유동성 자산이
알트코인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와요. 그래 가지고 그 알트코인 쪽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면은 그게 이제 또 알트코인 강세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 테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말 많은 US의 국채를 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국가 차원의 보다도 더 많은 국채를 이제 보유한 하나의 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알기로는 달러 연동하는 그 과정에서 미 국채로 그러니까 보증을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조금만 더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정확한 그런 자료들을 좀 같이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 뭐지? 네, 작업 증명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갑자기 자격증명 얘기 왜요? SEC가 그 작업 증명 관련해서 그거 그거 저 못 봤는데요. 어 설명해 SEC가 주시겠어요? 오늘 보니까 네. SEC가 프루프 오브 워크 작업 증명 기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고 아,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그거는 뭐 예,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기는 해요. 왜냐면은 네네네. 비트코인이 POW고 네네. 그 예전부터 비트는 증권이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조 바이든 행정부 네네. 때도. 그래서 그 기조가 확 변한 건 아니고 네네. 원래 그 기준은 예전에도 유효했었어서 네.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입장을 공식 입장 표명한 건 이제 또 처음이니까 네, 그게 그래서 의미가 있을 수 네, 있죠. 그래서 뭔가 의미 있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의미는 있죠. 그래서 이게 SEC에 등록을 아예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또 나와서, 네네. 그러니까 뭐 아예 이제 SEC의 관할 밖에서 이제 네네. POW 코인들을 안전하게 이제 네네. 상품으로서 취급을 받으면서 큰 문제 없이 거래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기사로도 많이 나왔죠. 중요한 기사인 것 같아요. 네, 제 기사로 놓쳤네요. 네. 해주셨습니다. 네. 자, 디즈니 로봇 배쉬락 그렉이 어머. 미래를 합니다. 이게 원래 로봇이 귀여워. 이번 GTC에서 귀여워. 그 나온 로봇입니다. 음. 디즈니하고 지금 엔비디아가 같이 이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디즈니 로봇 배쉬하고 그렉이 엔비디아 GTC에서 AR 물리 미래를 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젠슨왕과 GTC 키노트에서 게스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가지고 온 영상이고요.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좋은데 영상을 틀기가 지금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까요? 네. 다음번에 영상으로 영상으로 좀 주세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디즈니 이미지어링 연구소에서 개발한 거고요. 사실 얘기도 하고 서로 이제 뭐 이렇게 AI로 얘기도 합니다.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엔비디아가 발표한 새로운 물리 시스템, 뮬리입니다. 뮬 시스템이라고 뉴턴의 데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쉬의 의미는 차세대 AI 학습을 해주는 상징적인 존재고요. 사실은 뉴턴의 엔진이 엔비디아와 구글의 이제 딥마인드, 디즈니 리서치가 공동 개발한 차세대 뮬리 엔진이라고 이제 로봇의 실제 세계를 이해하고 움직이는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 제가 볼 때 조만간 애니메이션으로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고 이제 강화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디지털 복제 수준의 수천 번 걷기를 시도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되게 귀엽더라고 영상 보니까. 너무 귀여워요. 하나 갖고 싶어요. 좀 비싸겠죠? 이쁘다. 귀여워요. 총 4대입니다. 배쉬가 파란색이고 그렉이 이제 녹색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오렌지, 레드 색상이 있고요. 디즈니랜드와 디즈니 크루즈에서 2013년부터 제한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갑자기 확 나타나고 막 그러나 봐요. 디즈니 한번 가보시죠. 올랜드와 LA 가시면 됩니다. 네, GPU와 카메라 센서. 네.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정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수줍으면 고개를 숙이고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고 하고요. 화나면 가슴을 부풀리고 째려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왼쪽에 째려보는 모습. 그렇네요. 네, 째려보고 있는 모습. 너무 귀엽다. 네, 그런데 가상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피드백을 학습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한다고 하고요. 현재는 무선 컨트롤러로 사람이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시도 하고 막 그렇게 하고요. 현장에서 상징성으로 이제 하고 가장 인기 있는 여기서 화제가 되게 많이 됐어요. 이제 사진도 많이 찍고 이렇게 하고요. 로봇 책임자의 모리츠 베어는 이제 우리는 로봇이 인간처럼 움직일 수 있는 기술력과 표현력을 동시에 담아낸다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엔비디아가 꿈꾸는 건 이제 엔비디아가 사실 로봇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로봇을 이제 내세운다고 했는데 주가에는 크게 반영은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원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엔비디아가 원천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사실 그리고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AI 기술은 제가 볼 때는 이 어떤 하드웨어 쪽은 제가 볼 때는 제로입니다. 어렵다, 힘들다. 힘듭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디벨롭이 힘듭니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하자. 가는 거고 사실은 어차피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스마트폰하고 소프트웨어 쪽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가는 방향 왜냐하면 이거를 저희가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개인이 다 소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만 발달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 실패하면 너무 데미지가 큽니다. 개발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에서 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물건에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스마트폰 아니면 웨어러블 기계가 됩니다. 그 웨어러블 기계는 스마트폰밖에 지금 없다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엔비디아가 그런 면에서는 일단은 좀 GPU 시장에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GPU 시장에 집중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이쪽 시장에서 로봇을 잡은 거는 제가 볼 때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자꾸 그쪽 방향을 가는 건 왜 가는지는 알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GPU 시장에 더 집중하고 차라리 그런 AI를 하는 소프트웨어 쪽 시장을 차라리 제가 볼 때는 M&A를 통해서 뭐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뭐 어쨌든 어제도 보니까 이제 API라고 이제 그 해서 이제 그 펀드를 조성하던데 차라리 그런 식으로 뭔가를 도모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펜타곤이 이제 줄을 쓰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에게 기밀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 기밀을 이제 브리핑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시나리오를 최고 기밀을 브리핑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네 금요일 날. 대단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브리핑에는 국방장관 피터 허색이라고 있고요. 합창의장 대형 크리스토퍼랑 그레디 제독이 참석한다고 하고요. 트럼프가 직접 승인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한데 승인했겠죠. 어떻게 최고 고위인자가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겠습니까? 백악관 국방부는 요구에 대해서 논평을 거부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직책도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이거 비선 실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비선 실세, 최순실도 아니고. 네. 정확해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를 통해서 어쨌든 이 방산 사업인데 어쨌든 중국 내 대규모 사업을 이해하고 있고 특히 뭐 지금 보면 이제 상하이에 테슬라 이쪽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게 국가안보 이해 충돌의 그런 어떤 우려가 좀 있는데 이게 과연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브리핑 내용은 이제 중국과의 전쟁 대비의 전략을 보고한다. 왜 보고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미국이 중국과의 대립을 준비한 핵심 전략 기밀이 포함되어 있고 초기 위험 감지, 타격 대상, 시간별 전개 방식을 보고한다는데 왜 보고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보고한다고 하네요. 제가 따끈따끈 소식을 가져왔고요. 왜 받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뭐 방위산업 공급업체이자 트럼프의 핵심 전략 멤버이기 때문에 한다고 합니다. 군사예산 조정 능력에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페이스X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골든둠이라고 어쨌든 이게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해 충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중국은행에 대해서 대출 계약을 28억 달러를 지금 일론 머스크가 계약을 체결했대요. 이런 상황에서 양쪽의 이해관계가 있는 일론 머스크가 과연 이 정보를 아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이런 정보를 아는 게. 그리고 기밀을 갖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 물론 주지는 않겠지만 사실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과연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걱정할 건 아니지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다음 소식을 좀 드려요. 저는 트럼프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행정명령을 해놓고 이거 철회 대가로 4천만 달러 기부받았다고 하네요. 이야. 돈 벌기 쉽습니다. 이야. 네. 최근 이제 보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형 로펌입니다. 폴 와이스, 리프킨트, 워튼, 켄, 에리슨, 유한 책임에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4천만 달러고 우리나라 돈 540억 정도인데요.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동의했다고 합니다. 사실 대상은 대통령의 반유대 대응 태스크포스와 참전군인 지원법 사법정의 프로젝트를 이제 이거를 이제 행정명령을 하려고 했대요. 근데 이걸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안 하기로 했답니다. 원래 하기로 했다가 이걸 하면 이제 요쪽 대형 로펌이 보통 대형 로펌들이 이제 로비를 많이 합니다. 미국 로비의 회사이기 때문에 요걸로 이제 하기로 했는데 트럼프 측의 카프 회장이라는 요 분이 이제 이건 부적절한 행위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제 이거를 철회했다고 합니다. 철회했다고 하면서 이제 요 부분을 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 요 트럼프가 대형 로펌의 법조계 중 보복 캠페인 같은 걸 많이 하는데 폴 와이스는 민주당과 가까운 이런 인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요거를 보복을 이제 하려고 했다가 처리하면서 4천만 달러를 기부받는. 이게 약간 이게 뭔지 협박 칼만 안 들었지 약간 협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의 뭔가를 하는 거고요. 트럼프 행정명령 리스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요거 말고도 이제
코빙턴 앤 벌링이라고 특별검사 잭 스미스와 관련된 법률 서비스 표적이라고 하고요. 민주당과 관계되는 로펌들이 좀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행정명령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기부를 하면 약간 풀어주고 약간 이런 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있고 이제 그 폴 와이스는 지금 여기 4천만 달러 한 거는 4천만 달러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내 감사를 실시하고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 관계를 유지한 이런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하고 있고 트럼프의 이제 기업과 법조기 압력 전략을 좀 보면 메타와는 2,500만 달러 소송 합의를 했고요. ABC와는 1,500만 달러, 폴 와이스와는 4천만 달러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서 이제 지금까지 뭐 엄청나게 이제 뭐 1억 달러 이상 가까이를 지금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 벌기 참 쉽다. 네. 예. 대단하네요. 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쉽다는 생각이 참 듭니다. 저도 참 이게 한번 대통령 하고 나서 학습 효과가 아닌가. 맞아요.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전에 이렇게까지 이렇게 세련되게 하진 않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와이프도 뭐 얼마 전에 보니까 4천만 달러 한번 하더니 출연 한번 하더니 네. 어느 배우보다도 제가 볼 때 많은 네, 출연료를 맞아요. 받고 있는 거의 뭐 할리우드 톱스타급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톰 크루즈보다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에미넴 미발표곡 유출자 이게 전 이제 그 제가 보니까 이제 미공개 음원입니다. 유출하고 이제 비트코인을 받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셀링이고 이제 비트코인을 받겠다고 엔지니어링을 합니다. 미발표곡이고요. 연방법원이 3월 20일 유명 래퍼 에미넴의 미공개 음원을 유출하고 이제 비트코인 상당수를 받겠다고 한 전직 사운드 엔지니어 조셉 스트레인지에게 저작권 침해 도난 혐의로 이제 기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활용한 저작권 침해 범죄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셉 스트레인지는 이제 2027년부터 21년까지 에미넴 퍼데일 스튜디오에서 근무했고요. 태사시 체결한 계약에 따라 명백히 금지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가져갔다고 합니다. 25곡을 온라인에 유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해당 곡은 에미넴의 인트로스코프 캐피탈 레이블 그룹에서 이제 동의 없이 유출했다고요. 유출된 곡은 레딧하고 유튜브에 이제 공유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떠들고 있는 사실은 이제 2024년 1월에 스튜디오 직원들이 이제 알게 됐고, 요 부분은 이제 요 해당 음원은 인터넷과 이제 차단된 보안 하드디스크에 저장돼 있었고 총 4명만 접근이 가능했는데 유일하게 퇴사한 인물이 이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이제 하드됐고 뭐 많지도 않아요. 5만 달러 받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이제 뭐 거래는 2024년 여름부터 시작이 돼서 했고 스트레인지는 MN은 자작곡 300억 자필 가사 원본도 더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더 유출될 가능성이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장난 아닌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FBI는 이제 스트레인지의 자택 수색을 받아서 1월 말부터 압수수색을 했고요. 자필 가사도 자수했고 공개되지 않은 뮤직비디오 담긴 VHS 테이프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영상은 다른 구매자들에게 전송된 이미지와도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고요. 이 형량은 최대 징역 5년이고 벌금 25만 달러고요. 도난 자산의 운송을 했을 경우에 징역 10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뭐 요 스트레인지 이제 이걸 5만 달러 받은 이 사람은 가정적이고 성실한 전문가로서 법정에서 정당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미넴 측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었던 직원에게 발생한 예술적 유산 훼손에 대해서 이제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있다. 그리고 창작자에게 엄청난 재정적 피해를 안겼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사건은 이제 디지털 음원 보안이나 데이터의 접근 제한, 비트코인을 활용한 최초의 이제 범죄라는 점에서 약간 이채롭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유명 아티스트의 비공개 창작물이 어떤 방식으로 거래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라고 하고 앞으로 이제 이런 내부 프로토콜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국내에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우리 비트코인 암호 전문가인 이정 아나운서에게 좀 문의를 하시면 제가 볼 때 좀 잘 하지 않을까. 연락을 주십시오. 네, 연락 주십시오. 이번에 네. 이메일 하나 알려주시면 어떻게 알겠습니다. 연락처 밑에 한 줄 한 보내주시면 줄 띄워놓겠습니다. 띄워놔 주십시오. 네. 녹화본에서 하나 좀 넣어주십시오. 네.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이번에 알려주시죠. 이메일. 그럼요. 네. 네. 어떻게 되시면 이메일 저희가 이렇게 자료 드릴게요. 네, 자료를 네. 주십시오. 네. 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론 머스크의 사회보장청 데이터 접근이 일시 차단되었습니다. 무조건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도지부에 대한 겁니다, 사실은. 2024년 3월 27일 오늘입니다. 그래서 엘렌 홀랜드 판사가 사회보장청이
일론 머스크와 그의 정부 효율 구조, 민감 정보에 대해서 접근 부여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판결인데요. 사회보장청은 머스크 측의 세금 정보, 의료 정보, 금융 기록이 되게 민감 정보예요. 우리나라 따지면 되게 민감 정보인데 데이터를 보유 금지하지 말라. 개인 식별 정보가 제거된 익명 데이터는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걸 다 들여다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들여다보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계속 이렇게 노령자 이런 서비스 같은 걸 하지 말라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오염과 개인정보 침해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뭐 해킹된 경우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향후에 대해서도 이제 이 임시는 14일간 유효하고 3월 27일 날 쌍방간 후속 절차를 가지고 이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사실 너무 좀 무례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심했죠. 일론 머스크는 심했죠. 지금 내로남불도 심하고요. 본인은 모든 걸 다 감추면서 남의 거에 대해서는 너무 무리하고 막 이렇게 너무 심한 거 적당히 해야죠.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때 사진 한번 보셨잖아요. 뭐 이렇게 들고 나간 울면서 그 좀 슬펐어요. 예. 한 집안의 가정을 박살내는 너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왜 안 넘어가시죠? 네. 4월 5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오라클 말고는 좀 대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뭐냐면 과연 오라클이 이 바이트 댄스를 오라클에 넘어가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내부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이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라클이 과연 이거를 바이트 댄스를 미국 내 잘 처리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회의 내용을 보면 향후에 법 준수와 소유권 변화에 가능해서 이제 오라클이 바이트 댄스의 어떤 알고리즘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이게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라클한테 주겠다는 거의 결정이 난 것 같아요. 다만 바이트 댄스를 잘 이렇게 조절할 수 있을까? 바이트 댄스가 이제 넘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오라클이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오라클이 오락오락하지 않는 죄송합니다. 바이트 댄스를 잘 할 수 있을까? 외우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를 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4월 5일 전까지 미국 중심의 틱톡 법인에 대한 이제 제디 벤스 부통령이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4월 5일까지 미국 중심의 틱톡 법인에 대한 고위급 합의가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했으면서 제가 볼 때 이제 틱톡이 미국 사용자 대상 서비스 별도 법인을 운영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제가 볼 때 오라클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을 할 것 같고요. 핵심 변수는 알고리즘의 통제권입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의 통제권이라는 건 바이트 댄스의 알고리즘을 안 주겠다고 지금 계속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알고리즘을 오라클이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틱톡은 중국 정부가 알고리즘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미국은 무조건 알고리즘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안 가져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는 틱톡의 추천 시스템 자체가 중국에 묶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안 가져오면. 그럼 이거 뭐 기본적으로 뭐 그냥 껍데기만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냥 무늬만 싹 가져오고 핵심은 다 그쪽에 다 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알맹이는 다 중국에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단순한 회사 매각 이상의 기술적 정책적 장애물을 내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져와야 되는 거고 왜 오라클이라는 걸 레리 앨리슨이 사실은 되게 친합니다. 생각한 거 이상으로 트럼프하고 너무 친하고 AI 협업 행사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미 뭐 전례 없는 협업과 이제 데이터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틱톡하고 지금 서버를 공유하고 있고 틱톡만큼 인수 절차가 빨리 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오라클만큼.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요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라클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라클 해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4월 5일 안에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4월 5일은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네. 제가 볼 때 이건 90일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어요. 75일 정도 연장될 가능성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좀 지켜보시고요. 제가 볼 땐 이 가능성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 탄핵 일자가 아직 안 났기 때문에 다음 주에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랩소디 오늘도 또 본부장님의 다양한 내용들 같이 들어봤습니다. 재밌게 들으셨길 바라고요.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시청해주신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고유림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번엔 책임 경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김동관 부회장이 첫 자사주 매입에 나선 건데요. 회사의 미래 성장성과 주주 가치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내비쳤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김동관 전략부문 대표이사이자 한화그룹 부회장이 약 3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직접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회장의 자사주 매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함께 유상증자에 참여한 손재일 사업부문 대표와 안병철 전략부문 사장도 각각 9억 원, 8억 원 규모로 주식을 매입합니다. 이는 모두 지난해 연봉 수준으로 오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매수가 진행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다른 임원들도 자율적으로 지분 매수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유럽의 독자 재무장과 미국의 해양방산 및 조선해양산업보건의 큰 흐름 속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에 대한 확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주식 매입을 통해 책임 경영을 실천하고 회사와 주주 미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일 국내 증시사상 최대 규모인 3조 6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하며 시장에 이목을 끌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총수일가 중심의 의사결정과 주주 희석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경영진의 자발적 주식 매입은 책임 경영 의지의 방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은 글로벌 방산산업 내 톱티어로 도약하기 위한 현지 투자 및 생산 거점 확보에 집중됩니다. 특히 폴란드, 루마니아, 호주 등 우호적 수출 국가에 대한 전략적 투자, 미국 해양방산 인프라 대응을 위한 해외 조선소 확보, 그리고 MCS 스마트 팩토리 설립과 무인기 엔진 양상 등 첨단 국방 기술에까지 투자 범위가 확대됩니다. 손재일 대표는 이 시기를 놓치면 반짝 호황이 그칠 수 있다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개척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선 미래 투자의 메시지, 김동관 부회장의 첫 자사주 매입이 시장에 어떤 신뢰를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내 대기업 중 지난 1984년부터 40년 연속 매출 50위를 한 번도 놓치지 않은 곳은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등 7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는 2002년부터 2023년까지 22년 연속 매출 1위 자리를 지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CXO 연구소가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등 단 7곳만이 40년 연속 매출 50위 클럽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사이 기업들의 외형은 30배 넘게 커졌습니다. 1984년 국내 상장사 매출 50위 기업들의 총 매출은 34조 원, 2023년에는 1,044조 원으로 40년 동안 3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단 한 번도 매출 상위 50위권을 벗어난 적 없는 기업은 단 7곳에 불과합니다. 바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삼성물산, LG화학, 현대건설, 대한항공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02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22년 연속 매출 1위 자리를 지키며 넘버원 기업의 위상을 공고히 했습니다. 1984년 1조 3천억 원이던 매출은 2023년 170조 원을 돌파, 130배 이상 외형이 확대됐고 2022년에는 국내 기업 최초로 매출 200조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LG전자는 금성사 시절부터 매출 50위 안을 꾸준히 지켜왔고 현대차도 최근 수년간 톱3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물산은 1985년부터 2001년까지 14차례나 매출 1위를 차지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반면 1984년 당시 매출 50위였던 대우, 동아건설, 국제상상 등 86%의 기업은 현재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거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변화의 바람이 거셌던 40년 사이 전자, IT 업종은 2배 증가했고 조선, 물류, 석유화학, 에너지 업종도 약진한 반면 건설, 섬유, 식품업은 순위권에서 크게 밀려나는 흐름이 관측됐습니다. 건설사는 1984년 당시 14곳이 상위 50위에 포함됐지만 2023년에는 단 3곳만이 남아있습니다. 섬유와 식품업도 우리나라 주력 업종에서 밀려난 양상이 뚜렷했습니다. 제1제당의 경우 1984년 매출 순위는 26위, 2023년 35위를 기록했으나 2010년대 초반에 50위 바뀌었던 적도 있어 이번 40년 연속 50위 기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2차전지 열풍을 타고 주가가 15배 넘게 급등하며 시가총액 9조 원을 돌파했던 기업 금양이 불과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주가는 1만 원 이하로 떨어졌고 감사 의견 거절로 결국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습니다. 금양의 당시 주가는 15만 9,100원까지 치솟으며 시가총액 9조 2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21일 기준 금양의 종가는 9,900원으로 불과 1년 8개월 만에 93.7% 폭락하며 시총은 14분의 1 수준인 6,300억 원대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장 마감 직후 더 큰 악재가 터졌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금양에 대해 감사 의견 비적절성 공시를 요구했고 이후 공개된 감사 보고서에서 외부 감사인이 의견 거절을 표명하며 금양은 매매 거래 정지 및 상장 폐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감사 의견 거절 사유는 단순한 회계 오류가 아닌 존속 가능성 자체에 대한 의문 때문입니다. 감사를 맡은 한울회계법인은 2023년 결산 기준으로 순손실 1,329억 원, 그리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무려 6,341억 원 많다며 금양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가능성에 중대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양은 지난해 9월 부산 산업단지 내 2차전지 공장 증설로 인해 4,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했지만 주주 반발과 금감원의 정정 요구 등으로 결국 철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시번복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또 몽골 광산 리튬 확보 이슈를 과장했다는 이유로 벌점 10점까지 부과된 바 있습니다. 상장 폐지 통지를 받은 금양은 오는 4월 11일까지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금양의 거품이 거치자 남은 건 막대한 손실과 불확실한 미래였습니다. 단기 테마의 끝자락에서 휘청이는 작전성 종목에 민낯이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시장에 판도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빗썸이 제2은행을 NH농협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전환하며 본격적인 점유율 경쟁에 불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24일부터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원화 입출금 계좌가 KB국민은행으로 공식 전환됩니다. 이로써 앞으로 빗썸 이용자는 예치금 입출금을 위해 KB국민은행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NH농협은행과의 기존 제휴가 종료되고 국민은행과의 새로운 제휴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빗썸은 지난 1월부터 사전 등록을 시작했고 강남 빗썸 라운지에는 KB계좌 개설 창구도 개설됐습니다. 또 사전 등록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00억 원 규모의 보상 이벤트도 진행하며 신규 유입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휴가 빗썸 점유율에 미칠 영향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20에서 30% 수준인 점유율을 국민은행이라는 브랜드 파워를 통해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핵심입니다. 과거 업비트가 K뱅크와 손잡으며 1위로 올라섰던 전례가 있는 만큼 경쟁 거래소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빗은 신한은행 인증서를 활용한 신규 가입 이벤트를 진행하며 대응에 나섰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향후 행보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KB국민은행도 이번 협업을 통해 MZ세대 유입, 신규 계좌 개설 증가, 향후 디지털 자산 관련 상품 개발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제휴가 거래소 점유율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들은 제휴은행보다 수수료, 혜택, UI, UX 등 실질적 요소를 보고 움직인다며 찻잔소 태풍에 그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은행의 제휴는 단순한 계좌 연결을 넘어 미래금융 생태계의 전략적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시장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전과 가스터빈 시장의 슈퍼사이클을 앞두고 두산에너빌리티가 대규모 투자에 나섰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올해 설비 투자액을 4,796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투자액인 2,140억 원의 2배를 넘는 규모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2,760억 원이 공장 신증설과 개보수에 집중됩니다. 투자의 핵심은 원전과 가스터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탄소 발전 기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며 두산은 대형 원전부터 SMR까지 전방위 수주에 대비한다는 전략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50년까지 글로벌 원전 규모가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최근 아마존,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들도 원전 3배 확대 서명에 참여하는 등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해방 정책도 원전 및 LNG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두산은 특히 창원 공장의 생산 능력 증설에 집중하고 있으며 SMR 부문은 향후 5년간 60기 이상 수주, 대형 원전은 2029년까지 8기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대형 원전만 올해, 체코를 포함해 2029년까지 총 8기를 수주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대형 원전에 비해 안정성,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한 SMR도 향후 5년간 60기 이상 수주한다는 계획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올해 수주 금액 목표치를 10조 7천억 원으로 전년 7조 1천억 원보다 51% 늘려잡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혜정 KB증권연구원은 전방 산업의 수주 증가로 매출과 이익 모두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허민호 대신증권연구원도 SMR 공급 계약이 체결될 경우 빠른 속도로 수주 잔고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 두산 에너빌리티가 투자 확대와 기술력으로 새로운 글로벌 에너지 패권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를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가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2025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신형 AI칩 루빈에 HBM4를 처음으로 탑재한다고 발표하며 HBM4가 AI 반도체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HBM4 양산을 올해 하반기로 앞당기고 치열한 기술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HBM 시장 1위인 SK하이닉스는 지난 18일 세계 최초로 주요 고객사에 36GB 12단 HBM4 샘플을 제공했다고 전격 발표했고 엔비디아 수석 부사장까지 직접 축하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사실상 양사 협력 신호를 보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같은 날 주주총회에서 HBM 시장을 놓쳤다는 반성의 메시지와 함께 HBM4 역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전영현 DS 부분 부회장은 HBM4에서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파운드리 협업 기반의 기술 집중 전략을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HBM4는 기존보다 훨씬 복잡한 적층 및 로직 다이 공정이 필요한 만큼 반도체 위탁 생산과의 연계가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자사 4나노 파운드리 공정과 메모리 협업을 통해 HBM4 수율과 품질에서 SK하이닉스를 앞서겠다는 전략입니다. 반면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TSMC와의 협력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HBM4는 양사 모두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을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고단 적층에 유리한 방식으로 HBM3 2까지의 격차를 좁힐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됩니다. 2023년까지 HBM3 시장을 선점한 SK하이닉스. 하지만 기술과 파운드리 협업이라는 새로운 전장에서 삼성전자가 HBM4로 반격에 나선 가운데 AI 반도체 메모리의 주도권이 어디로 향할지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 거래 점유율 1위를 탈환한 키움증권이 최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손실 위험이 거의 없는 미국 단기채 ETF를 사고 팔며 현금 보상만 챙기는 이른바 얌체족들을 사실상 방조하며 거래량을 부풀린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최근 키움증권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영웅문 매수매도 상위 종목엔 낯익은 이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iShares SHV, SPDR BIL, iShares SGOV 모두 미국 단기국제 ETF입니다. 가격 변동이 거의 없고 손실 위험도 적은 이들 상품은 거래 금액만 충족하면 최대 50만 원까지 현금을 지급하는 키움증권 히어로 멤버십 보상을 노리는 체리피커들이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대상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거래한 대부분의 물량이 매매 목적이 아닌 보상 목적의 반복 거래라는 점. 실제로 국내 전체 미국 주식 거래액에서 이들 ETF가 차지하는 비중은 2% 남짓이지만 키움증권에서는 일부 날짜 기준으로 50%를 넘는 날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흐름은 키움증권이 경쟁사에 밀려 도입한 파격적 리워드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지난 1월부터 키움증권은 해외 주식 약정 금액만으로
누구나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상시 멤버십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로 인해 점유율은 다시 상승 곡선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지난해 말 33.2%였던 점유율은 1월 39.8%, 2월 41.3%까지 치솟았습니다. 업계에서는 거래량을 돈 주고 사온 것과 다르지 않다며 순위 왜곡, 국부 유출, 실질 고객 혜택 축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 관계자는 단기 매매로 미국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내는 구조는 결국 국내 투자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셈이라며 업계 차원의 자정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키움증권 측은 해당 거래량 증가는 입고 이벤트에 따른 결과라고 해명했습니다. 숫자에 숨겨진 실질이 중요하다는 시장의 경고음, 점유율 1위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 투명성과 투자 문화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와 금융당국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